입주민 간 매일 싸우는 층간소음, 알고 보니 자재불량. 안녕하십니까. 친절한 생활 연구소 김도형 소장 김소장입니다. 오늘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층간소음에 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 전에 여러분이 보고 계신 친절한 생활 연구소 채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하시는 일마다 모두 잘 되실 겁니다. 혹시 방송을 보다가 생각나는 의문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성심성의껏 답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코로나19로 인해 집콕이 많아지면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층간소음에 관해서 함께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얼마 전 방송인 이휘재 부부의 이웃이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비판의 글을 남겼고 부인인 문정원 씨가 공개 사과를 하기도 했습니다. 개그맨 안상태 가족도 층간소음 가해자로 지목이 돼서 이사를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층간소음의 해결 방안이 이휘재 씨가 밝힌 것처럼 아이들을 더 야단치겠다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저도 아이들을 키웠지만 어떤 나이가 될 때까지는 아이들이 뛰는 것이 오히려 당연하다고 할 정도입니다. 한국환경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11월까지 접수된 층간소음 민원이 36,105건으로 2019년 같은 기간 23,843건보다 51%가 늘어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또 다른 자료를 보면 19년 대비 20년 민원이 60% 이상 늘었다고 하는 것을 보면 전체적으로 층간소음이 많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2019년 4월 17일 진주의 한 아파트에서 조현병을 앓고 있던 40대 안인득이 자신이 살던 아파트에 불을 지르고 대피하는 입주민 18명에게 흉기를 휘둘러서 5명이 사망한 참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때 이 안인득이 사고를 내기 전 수차례 층간소음 문제로 주민과 다투기도 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에 앞서서 4월 4일에도 세종시의 한 아파트에서 주민 A씨가 층간소음 문제로 평소에 다투던 B씨를 승강기 앞에서 기다리다가 내리는 B씨를 곧바로 준비한 흉기로 10차례를 찌른 사건이 있기도 했었습니다. 반대로 서울 강북구의 주민 C씨의 경우는 아랫집의 항의에 시달리다가 이사를 결정한 경우도 있는데요. 이 집의 경우 집안 곳곳에 자비로 CCTV를 달고 소음 신고가 들어올 때 집안에 사람이 없었다는 것을 확인시켜 줬지만 막무가내로 항의하는 바람에 결국 이사를 가기로 했다는 겁니다. 층간소음 문제가 발생할 때에 환경부와 지자체 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국토부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 중재를 요청할 수 있지만 이곳에 중재를 받기 위해서는 아파트 소음분쟁조정위원회를 거쳐야 되고 그 다음 이웃사이센터를 거쳐서 환경분쟁조정위원회까지 가려면 보통 1년에서 1년 반 정도의 기간이 걸립니다. 하지만 이 1년이라는 세월은 너무 긴 기간입니다. 주거문화개선연구소 층간소음 분석 자료를 보면 층간소음 문제가 발생한 초기인 6개월 이내에는 큰 사고가 없지만 6개월에서 1년 정도 계속되는 층간소음이라면 당사자 간의 감정 문제가 확대되어서 윗집뿐만 아니라 관리사무소 등 중재기관에 대한 불신까지 시작되는 단계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때부터는 윗집도 믿고 관리사무소도 미운 시기가 되는 거죠. 이후 1년 이상 지속되면 층간소음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겠다는 절망감이 들고 일부는 법적 소송을 준비하거나 폭행 사건이 발생하거나 또 더 나아서는 살인의 충동까지도 생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갈등이 1년 이상 지속되면 그때부터는 소음이 문제가 아니고 감정적인 문제가 80% 이상을 차지할 만큼 갈등이 최고조에 이른다는 분석입니다. 우리 사회가 왜 이렇게 층간소음에 취약한 구조가 되었을까요? 지금까지 정부는 공동체 생활수칙을 지켜라, 갈등 예방 교육을 시행해라, 관리소 직원이 찾아가서 적극적으로 중재해라 등의 입주민 스스로 조심하라는 대책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2019년 감사원 감사 결과를 보면
입주민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층간소음이 제대로 해결되지 않는 원인이 따로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정부에서는 아파트 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해서 2003년 경량 충격음 58dB, 중량 충격음 50dB이라고 최소 성능 기준을 마련했고 2004년부터는 바닥 구조에 대한 사전 인증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그리고 2013년부터는 바닥 슬레이브를 두께 180mm에서 210mm 이상으로 대폭 늘리기도 하는 등 여러가지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관련 감사를 통해서 지금까지 법령과 현장의 운영이 따로따로 되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감사원 결과를 설명드리기 전에 사전 인증 제도부터 잠깐 설명을 드리면 소음 기준 충족 여부를 아파트 시공 전에 인정받고 인정받은 그대로 시공을 하면은 완공 후에도 층간소음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보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제도가 도입된 지 15년이 지났음에도 계속 층간소음 문제가 개선되고 있지 않자 감사원이 아파트 층간소음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감사를 했다고 합니다. 점검 방식은 층간소음 사전 인증을 받은 28개 아파트 현장을 직접 찾아가서 층간소음 기준을 만족하는지 확인했습니다. 감사 대상 아파트는 2018년 말 수도권 소재 입주 예정 아파트 중에서 공사 금액 및 세대 규모가 큰 현장을 표본으로 선정했기 때문에 검사 당시에도 최신 공법을 사용한 곳이라고 생각되는 현장입니다. 샘플로 선정된 191세대의 층간소음을 측정했는데 놀랍게도 184세대 즉 96%가 사전 인증받은 등급보다 아래의 등급이 확인되었습니다. 이 중에 60%인 114세대는 최소 성능 기준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드러나 발표 당시 공분을 사기도 했습니다. 이런 한심한 결과의 원인을 살펴보면 사전 인정 업무를 맡고 있는 LH공사나 건설기술연구원에서 도면보다 두껍게 제작한 실험체로 인정 시험을 해주거나 또는 처음부터 조작된 성적서를 보고 적정한 것으로 인정해 주었다고 합니다. 또는 실제 현장에서 사용하기 어려운 모르타르 배합 조건을 합격 조건으로 제시해서 합격시켜 줬다고 합니다. LH공사와 건설기술연구원에서 가짜 합격증을 줬다는 겁니다. 시공 현장도 엉망이었는데요. 한국토지주택공사 줄여서 LH공사라고 하죠. 또 서울주택공사 줄여서 SH공사 같은 이런 공공기관에서 지은 공사 현장 126개를 확인한 결과 그 중에 88%에 해당하는 111개의 현장이 시방서와 다르게 바닥의 구조가 시공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가슴이 아프기 시작합니다. 사전 인증을 받았던 바닥 구조재가 현장에 납품되기로 했다가 실제 공사 현장에서는 저품질의 다른 완충제를 납품해서 시공한 것이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현장 소장이나 공사 감독관이 퇴직 직원의 부탁을 받고 성능 인증서가 아예 없는 바닥 구조재를 시공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가짜로 받은 성능 인증서도 없는 완전 다른 제품이 시공되었다는 얘기죠. 저는 가슴이 자꾸 아파옵니다. 이렇게 잘못 시공했다고 하더라도 중공검사를 받을 때 문제점을 찾아내면 되는데 구청 직원이 층간소음을 측정하는 공인측정 기관에다가 최소 성능 기준을 맞춰달라고 요구를 했고 업체에서도 측정 위치를 임의로 계속 변경하면서 측정을 해서 합격에 맞는 데이터가 나올 때까지 측정을 하거나 그래도 측정값이 안 나오면 데이터 자체를 조작해서 성적서를 발급했다고 합니다. 오늘 정말 자꾸만 가슴이 아픕니다. 층간소음 저감 장치를 만든 것부터 시공하는 것 그리고 시공 이후에 사용 검사를 할 때 이렇게 3번의 기회가 있었지만 한 곳만이라도 정상적으로 했다면 국민들이 이렇게 고생을 하지 않았을 것인데 다 똑같았다는 겁니다. 이런 부정의 삼박자가
지난 15년 동안이나 지속되고 있었다고 하니 이제는 완전히 가슴이 찢어집니다. 국토부에서는 명백한 부실시공, 그러니까 사전 인증이 안 된 자재를 사용했다거나 혹은 등급을 임의로 낮추어 바닥 구조제를 사용했다면 타자로 판단해서 재시공하거나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라고 밝혔지만 아직 이런 층간소음 차폐 성능 저하로 인한 소송에서 보상을 받았다는 뉴스는 접하지 못했습니다. 혹시 있다면 댓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정리하면 지금의 층간소음은 입주민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건축자재 자체가 안 좋은 걸 아파트 주민끼리 싸우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아파트 입주민들이 지금이라도 반드시 부실자재를 확인해서 민원을 넣고 집단으로 소송해서 금전적 보상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에서는 2022년 7월 사업 시행 인가를 받는 단지부터 문제가 많았던 사전 인증 제도를 폐지하고 사후 인정 제도로 변경해서 위에 3가지 부정을 없애겠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늦어도 한참 늦은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영상 재미있게 보셨거나 또는 좋은 정보를 얻었다고 생각되신다면 오른쪽에 구독과 왼쪽에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시는데 돈 들지 않습니다. 시간 2초 정도 걸립니다. 이런 내용은 어디 다른 곳에서 설명해 주는 것도 없습니다. 이 영상 여러분이 함께하는 밴드나 단톡방에 올려주셔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친절한 생활연구소 김도영 소장 김 소장이었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